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석 달간 두 번의 큰 선거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대선 결과 여야가 뒤바뀌었고 여당은 이제 지방 권력까지 책임지게 됐습니다. 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 특히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끝이 났고 이제는 선거로 드러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의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선거 결과에 담긴 표심의 의미와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담 지금 바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소신 있는 네 분 모셨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희대 미래문명원 안병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네,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 지난 석 달간 두 번의 큰 선거가 있었고 국민은 대통령과 지방 권력을 모두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의 핵심은 무엇인지 먼저 네 분 각각 의견 듣고 오늘 논의 풀어가 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민심에서 드러난 것은 이제 민주당을 심판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실제로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죠. 대선 이후에도 예를 들어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또 청문회 때 너무 뭐 한동훈 청문회 같은 경우 보면은 철험회인가요? 철험회 멤버들 너무 무리하게 또 뭐 비상식적으로 대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 이후에도 뭐 당내에 이제 성문제로 국회의원 출당시키는 일 등등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이제 이재명, 뭐 송영길 출마하면 안 됐는데 뭐 무리하게 출마하고 뭐 이런 과정들 통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한 70%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도 한 30%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개방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지하는 국민들이 높아졌고 뭐 5.18 우리가 뭐 100% 다 갔다든지 한미 동맹 다시 굳건하게 했고 그래서 이런 민심이 이제 뭐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 뭐 두 번의 선거가 핵심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는 뭐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보통 선거라는 게 이제 심판 투표가 있고 예. 비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거를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저거 기대되구나, 희망이 있구나. 거기다가 투표하는 비전 투표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두 번의 선거,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지 새로운 비전 투표적 성격이 좀 약하고 심판 투표가 강했다는 거죠. 대개 보면 이제 총선은 심판 투표 성격이 강한 경우가 있는데 네. 대통령 선거는 되게 이렇게 힘이 대통령이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미래 비전을 보고 투표하는 성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보면 우리 민주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네. 지방선거도 지방의 미래 일꾼들 보고 보통 뭐 친환경 무상급식이든지 아니면 저출산 대책이든지 이런 지방의 다양한 혁신 경쟁을 그 비전을 놓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역시 민주당 심판하자 이런 선거가 돼버려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전체 정치의 발전에도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 경쟁이 사라진 면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일부 동의하지만 심판과 비전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과 판단도 있는 건 맞거든요. 다만 우리 민주주의 시간표와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3월 9일 대선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10년 후가 되면 3월 9일 대선과 4월 한 11월쯤에 총선이 돼요. 그러면 그 총선도 아마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또 싹쓸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보다 장기적인 과제지만 이 민주주의 시간표를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선택을 사실상 그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게끔 해놓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나 다른 기준을 갖고 판단하라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고요.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면 좀 절묘함이 좀 이번에 그 지방선거로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인데 하나는 이 권력의 심판주의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이제 5년 기다리지 않는 거고 뭐 1년 만에도 아마 심판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내심이 대단히 적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통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그 경기지사 선거하고 또 서울구청장하고 경기 지역 일부 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보면 여당에게는 이겼지만 상당히 경고의 메시지가 일부 들어가 있고 야당에게는 심판을 했지만 불신은 좀 남겨놨다. 따라서 기회를 준 거고 이제 2년 후에 내후년 4월 총선까지 여야가 이제 같은 선상에 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처럼 선거 주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한 48.9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반대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34%예요. 그 구도에서 야당이 이기긴 어렵죠. 그 점에서 구도에 어떤 제약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구도의 제약 속에서도 원칙 있는 패배, 가치에 입각한 패배, 향후 뭔가 이제 견제의 어떤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패배. 이게 아니니까 사실은 더 이 위기의 터널이 깊은 거죠. 제가 보통 어떻게 보면 한 10년간 민주당 쓴소리 무슨 전문으로 어떻게 이렇게 거의 브랜드가 돼버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굉장히 좀 긍정적 희망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민주당에 쓴소리했던 그 어떤 시기보다 더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기가 끝나가기보다는 민주당과 정의당, 야당의 대안정당으로서 견제정당으로서 위기의 이제 시작이 끝난 거 아니냐.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 아니냐라는 조금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거 이후 왜 이겼을까보다는 왜 졌을까라는 그런 내용이 훨씬 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재명 의원이시죠.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뜨거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그제 연석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가 연석회에서 발언한 거는 이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제 혁신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걸 중심으로 발언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외에 방송에서 이제 이 문제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뭐 비판이나 공격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자기 비판이나 자기 성찰이 난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이번 대선은 졌지만 그래도 잘 싸운 거 아니냐. 우리 대선 때 있던 지도부와 대선 때 있던 에너지 또 그 브랜드 그 메시지 가지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 결정을 우리 민주당이 한 겁니다. 이 민주당의 결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 반성 이게 없이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누가 더 책임이 있고 없고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또 이게 결정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내후년 민주당 총선도 어렵다. 앞으로 민주당의 진짜 미래가 어둡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지방선거에 이런 핵심적인 결정을 하게 된 우리 민주당 이 결정에 대한 평가, 결정의 과정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해보자는 거죠. 하 의원님, 그 여당에서 보시기에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에 출마를 안 했으면
더 많은 의석을 야당이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승리를 어떻게 보세요? 그 선거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바람에 대선 연장전이 됐거든요. 근데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대 싸움인데 지금은 이재명 중심 야당과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당 후보 대 야당 후보 싸움이 아니게 돼 버려가지고 지방선거의 개별 지역 쟁점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냥 윤석열 정부 지지할 거냐 아니면은 그 견제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할 거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방 선거는 지방의 특색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모두 다 죽었다. 그 때문에 이제 이재명 그 책임론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재명 수호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게 검수완박이에요. 이제 검수완박 추진할 때부터 재명 수호를 그때부터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뿌리가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건 맞는데 그걸 더 악화시킨 거는 이제 그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원내대표 새로운 박홍근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검수완박 강행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종민 의원님이 이번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그 공천 그 비민주적인 과정 이런 부분들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그 전부터 원인을 찾는 것이 이 근본적인 해법을 좀 도출해낼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 이재명 선거 책임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해 봤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친문 이낙연계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친 이재명계에서는 당에서 요청해서 출마했는데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그 소위 강경파 의원들이 그 SNS에 반발하는 입장을 일제히 쏟아냈는데요. 정청래 의원 경우에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상처를 내고 공격하면 안 된다. 이재명을 찍었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남국 의원은 반성보다 당권에 대한 사심이 가득해 보인다. 이러면서 이재명 책임론 논의는 선거 전부터 계속됐다. 심지어 선거 당일 낮 12시에 모여서 회의도 했다고 한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영배, 김용민, 이재정 의원들이 이런 반발하는 의견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 갈등이 굉장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갈등이 심각한가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저는 이 문제가 민주당으로서는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런데 이게 뭐 이재명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자꾸 옹호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재명을 죽이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과연 민주당 민주주의가 과연 이게 이대로 좋은 거냐. 이 민주당이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 그 개항을이나 아니면 서울시장 출마나 이런 결정들이 그동안의 정상적인 정당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지역구를 이렇게 막 교체해 가면서까지 이거 우리 정치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에 대선에 떨어지는 후보가 한 달 만에 또 출마한다? 이것도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정말로 이게 별거 아닌 거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봐야죠. 이거 뭐 이번 선거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번 선거는 뭐 후보들이 좀 함량이 미달려서 졌다. 아니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아서 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 결정이 과연 졌지만 우리에게 원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원칙 있는 패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게 된 건지. 이거를 평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다. 내용도 민심에 어긋나는 거고 절차도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는 거고 다음부터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논의로 가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계기로 삼자는 거죠. 근데 이거를 피해간다. 이거 없이 또 이거를 빼고 대선 후보에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공격하지 말자.
개인 공격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비판, 또 토론, 이 토론은 반드시 해야 된다. 치열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저랑 생각이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당의 노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내에서 뭐 비민주적으로 선출됐든 후보로 공천이 됐든 민주적으로 선출됐든 국민들은 그건 민주당 내부의 문제지 국민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 근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미리 예고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처음에는 검찰개혁 조국소 1탄을 했잖아요. 검찰개혁 1탄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 지고 나서도 또 검찰개혁 제명수호를 했어요. 제명수호가 뭐예요? 제명을 지키려면 이재명 의원이 방탄 출마를 하게끔 독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 전체가 그 검수완박 할 때부터 제명수호 정당이 된 것이고 때문에 이재명 출마는 국민들이 볼 때는 자연스러웠던 것이고 왜냐하면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를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런 이제 당내 노선에 대한 반성이 항상 개혁은 인적 쇄신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자 해버리면 이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요. 저는 그 근본적인 반성을 한다면 인적 청산, 쇄신 대상이 누군지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돼야 되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바로 쇄신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빨리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이처럼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제가 예측할 때는 거의 100% 당대표 출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방탄 조끼가 부족하거든요. 어원만으로는 사실 체포 동의안 주도할 수 없고 대표가 되어야 당 대표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당적인 우리의 역량을 총투입하자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대표 출마합니다. 그러면 대표 출마하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뻔한 거예요. 때문에 이재명 자체의 인적 쇄신, 청산 이런 이야기들 지금부터 들고 나오지 않으면은 당대표 출마도 못 막고 당대표 되는 것도 못 막고 민주당이 아무튼 뭐 과거 저희가 겪었던 그런 내용 아주 심각한 내용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또 민주당의 그 이재명 지지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당이 위기인데 결국 이 당 개혁하고 쇄신하고 이끌어갈 인물이 이재명 의원 말고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은 게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은 개혁적 칼라도 있고 굉장히 시대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근데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메신저가 이재명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고 그간 또 원래 이재명 의원이 가지는 강점, 그러니까 개혁적 아젠다로 기억되기보다는 중도층한테는 계속 어떤 그때그때 순간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브랜드의 단점이 있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신저를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간다? 그건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죠. 제가 과거에 왜 자꾸 쓴소리를 하고 이 조국 사태 때 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냐면은 규범적으로 제 얘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내정자로 한다라는 것은 그건 민주당의 가치와 어긋난다라고 하는 제 규범적 판단에 동의하시지 않아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총선에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승리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역할 분담을 해야죠. 이재명 의원은 본인이 잘하는 개혁적 아젠다를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한 입법 아젠다를 주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당의 전체적인 브랜드, 그것은 직전의 과거와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되죠.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더 붙이면 사실은 김종민 의원이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국민의 신뢰를 받았냐면요. 저도 이제 민주화운동 출신인데요. 선거라든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규칙, 절차 이 부분에서 신뢰를 얻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보여지는 과정은 적법한 절차나 당의 민주주의라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까 하 의원님 말씀하신 노선, 그다음에 그 노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다시 민주당의 원래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그 과정에 대한 강렬한 집착,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그 점에서 그 문제 제기는 저는 뭐 진영을 떠나서 타당한 제기라고 생각해요. 박 교수님, 어쨌든 결국 핵심은 민주당 쇄신과 혁신일 텐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는 것 역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양면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개인과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당권 출마가 불가피하죠. 이제 그 흐름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건 이제 좀 더 보면 그 8월 전대든 조기 전대든 민주당 내 세력 구도를 놓고 권력 투쟁이 아마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그 안에 세력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뭐 밖에서 알 수 없겠지만, 그전 두 가지 측면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는 정당의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3월 9일 대선에서는 어느 쪽이 졌든 지금 비슷한 위기에 처했었을 겁니다. 지는 쪽이. 예, 지는 쪽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마 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도나 강도나 뭐 모양이 좀 달랐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리더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막 국민의힘 방식이 있었을 거고 민주당 방식이 있었을 건데, 또 민주당 특색이 있었을 거고 이쪽의 특색이 있었을 건데, 이게 이 부분에서 아마 그 민주당이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는 테스트가 하나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 기민함이라고 하는 부분, 정치적 순발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재명 정치의 동시에 한계까지 너무 빨리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시켜준 부담이 있고, 더구나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생겼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역동성을 가져갈 수도 있는 2년 후 또는 5년 후를 향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대선에서 지방선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는 두 정당의 같은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 리더십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그 의원들을, 당협위원장들을 이게 자기의 선거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는 우위에 있었고, 민주당은 4연승의 그 권력의 도취의 그 결과물에서 그런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우리 민주당 문제니까 한 말씀만 조금 더 첨언을 하면요. 저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됐죠. 이제 이재명 의원의 거취에 대한 판단 문제에서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저는 뭐 예전에 경선 때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본선 때는 또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좀 다른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과 한계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답은 뻔하잖아요. 이 한계와 단점을 극복해 나가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 장점 살리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면 저는 지금도요, 단 5년 후에 누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냐. 저는 자기를 쇄신한 이재명이 제일 강자라고 봅니다. 제일 1순위라고 봐요. 근데 이대로의 이재명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단점과 한계를 극복한 이재명이 돼야 민주당으로서도 도움이 되는 거,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데,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또는 지지자분들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이대로 그냥 이재명 이렇게 가면은 같이 어려워집니다. 이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이재명의 한계가 이미 국민들한테 다 노출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노출된 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자, 이거 고쳐 나가자, 개선해 나가자, 극복해 나가자. 이러면은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덮고 그 위에다가 뭐 그냥 빨간 약 발라갖고 그냥 가자. 이거 굶어요.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치료해야지 나중에 가고 암 되고 이게 심장 질환 되고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좋은 기회예요. 누가 이재명 지사를 후보를 뭐 몰아내자, 배제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갖고 있는 그 단점이 우리 당의 어떤 브랜드가 되는 거, 이걸 좀 막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 좀 뭔가 책임도 지고,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때 뭐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잘못 판단했다면 좀 고쳐 나가고,
그러면서 나아가면 지금도 이재명 의원을 당내에서 누가 뭐 이렇게 뭐 지지도나 이런 거에서 같이 경쟁이 안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음 총선 때 무슨 누가 잡아갖고 뭐 이재명 후보를 뭐 죽인다? 그거 불가능해요. 당원들이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핵심은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의 단점과 한계를 이미 국민들한테 노출됐고 국민들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이거 치료하고 가자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제가 쓴소리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굉장히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왜 무리하게 출마했을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의 지금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법정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 중에 어느 하나는 걸려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걸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방탄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한 거고 또 당대표가 아마 나갈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장단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악성 종양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직시하고 당내에 개혁 싸움을 하지 않고 단점을 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이재명하고 어떤 타협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시켜 나간다면은 어떻게 더 악화됩니다. 왜 악화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그 탄핵 직후에 우리 바른정당 내부에 그 당시는 친박 비박 싸움이었잖아요. 상당히 구도가 유사해요. 지금 친명 비명 표현이었는데 반명 뭐 이런 식의 구도인데 우리가 그때 이제 바른정당 세력이 결과적으로 졌던 이유는 그때 그 당시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거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전에 우리가 이미 탈당을 했어야 됐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니까 나간다는 식으로 출발부터 명분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 반명 혹은 비명 세력의 미래는 저는 눈에 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총선 앞두고 그럼 이재명은 자기 비명 반명 거의 이제 공천 안 주려고 그럴 거거든요. 그럼 그때쯤 세력이 뭐 나가서 탈당해가지고 제3의 세력을 만든다? 그러면 출발부터 명분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민주당이 살려면요. 이재명, 송영길 이번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 출당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몰아내지 않으면 몰려납니다. 아마 제 말 있잖아요. 몇 개월 뒤에, 이거 1년 뒤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의 국면이 2017년도인가요? 그 대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걸었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거의 판박이에요. 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극단적으로 다른데요. 분당이나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하태경 의원이 역사라는 게 모양은 반복되지만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면 안 된다.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지금 얘기하는 뭐 방탄정당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글로 가면 민주당 망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에 이재명이 되면 괜찮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는 김대중도 있고 노무현 김근태도 있고 김종민도 있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수많은 당원들이 이 사람들 안에서 여기서 함께하는 이재명으로 가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그러면 의원 당대표 출마 못 시킬 방법이 있어요? 아니 방탄정당이 되지 않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으로 가는 거는 방탄정당인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 안에 이재명으로 가면 다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재명을 몰라요. 이재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이재명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다음 평가하시고. 네, 다음 주에 저 민주당 의원총회와 또 이를 통한 혁신비대위 구성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 흐름을 보면은 이제 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굳이 희망을 찾자면 경기지사 선거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극적인 승리였는데요. 김동연 당선인이 단숨에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도움을 주신 것도 많았지만은 예.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힘든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발목 잡은 것도 있었고. 건전한 야당으로서 민주당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네네. 그런 분들의 기대를 담아서 이 종자 씨앗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견인을 좀 해달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교체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공동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곳에서 그런 얘기를 좀 다루도록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그 김동연 당선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런 발언은 지금 민주당 변화에 무의미하죠. 저분은 그냥 경기도지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당내 선거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재명 당대표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당은 그냥 이재명 수호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는 이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 5년 뒤 대선은 진짜 5년 뒤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 이재명 수호 정당으로 가면 김동연 저분이 만약에 대선 나온다 그러면 다른 정당으로 나올 겁니다. 이미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변화에 뭐 김동연 이제 경기도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건 완전히 환상이고 기대를 깨야 되고 지금 죽자 살자 내부에서 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싸움의 강도가 너무 약하고 너무 점잖고 그래서 타겟도 자꾸 인적 쇄신 이야기를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재명, 송영길 출당 싸움을 해야 된다. 여기가 원흉이다. 당 망하는데 이런 싸움을 전개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재명의 단점을 고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나가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이재명 의원 쪽으로 계속 돌아오네요. 그 안 교수님, 네. 김동연 당선자 승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의미 있죠. 의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이제 원래 민주당이 가졌던 어떤 합리적인 칼라를 일부 갖고 있어요. 그 점에서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씨앗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꾸 쓴소리만 드려서 이거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가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동연 지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고 해서 곧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지사로서 훌륭한 도전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기대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멘트가 별로 썩 적절한 멘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사로서 경기도는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겸손하게 경기도에서 지금까지의 민주당과 다른 민주당, 대안이 되는 민주당, 새로운 혁신적 실험을 하는 민주당,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공존해 나가는 민주당, 그렇게 만드시는 데 집중하지 본인이 벌써 이렇게 마치 무슨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을 마치 본인이 주도해서 바꿀 조금 멘트가 한국 엘리트들 특유의 좀 오버하는 느낌, 뭐 저의 그냥 그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로서 충실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 내에서 어떤 가치와 노선, 인물 이 부분에 어떤 전면적인 논쟁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결국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얘기는 그대로 여당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 권력을 가져와야 진정한 정권 교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지방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당 어떤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 김종민 의원님. 일단은 그 지방 권력하고 중앙 권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 선거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낸 거고 본질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 해야 되는데 저는 핵심은 이제 시작부터 첫 단추가 상당히 이제 좀 불안한데요. 잘못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거의 단 하나의 과제가 뭐냐? 국민 통합 정부입니다. 이 정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거는 갈라져서 하고 정당은 갈라져서 하지만 정부는 통합 정부여야 돼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를 만들고 민주정을 만든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마치 이게 진영 정부, 그러니까 정당 정부라는 개념도 안 맞고 자기 대통령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도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자기 친한 사람, 이거 누가 보기에 공감대가 없는데 임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권의 남용이 저는 통합정부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인사를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로 모르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정부를 구성할 때 상원 인준을 못 받으면 한 명도 임명을 못 합니다. 모든 게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그 불완전한 개인한테 그런 행정수반이라는 권한을 주는 거지, 그 불완전한 개인한테 네 맘대로 해라? 임의적으로 해라? 임의 권력이다? 왕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그동안에 우리 87 체제 30년 동안의 이 낡은 역사예요. 이거를 깨는 게 매번 대통령들의 1번 숙제였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거를 깨려고 노력했지만 또 한계가 있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도전하고 깨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의사결정하는 거, 인사 구성하는 걸 보면 이런 통합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또 이런 철학, 이런 게 너무 없어 보여요. 그 걱정입니다. 박 교수님, 그 정부 여당이 이번 승리를 가지고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민생과 관련한 지금 뭐 이 저류에 흐르는 경제 환경이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매주 그 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뭐 30일밖에 되지 않은데 뭐 견제의 대상인지 평가의 대상인지조차도 좀 헷갈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마 매주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될 거고요. 가장 기초는 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도 아마 상당한 그 관심이 될 거고, 특히 이번에 그 경기도 지역의 일기 신도시들의 경우에는 아마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그 원래 마음 먹었던 대로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안 하기도 그렇게 상당히 곤란한 현실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김정민 의원 말씀하신 통합의 그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의 스타일로 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감각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가르쳐 줄 수 없는, 태생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사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간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어떤 민주당이냐, 무엇을 위한 민주당이냐라고 하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미 시작이 된 권력이지만 뭘 하기 위한 권력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성과를 보자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 내후년 총선, 사실은 이제 1년 6개월 정도거든요. 굳이 따진다면.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첫 중간 평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그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압승하고 바로 다음 날 혁신위를 띄웠잖아요. 이 선거를 승리한 쪽에서 오히려 먼저 이렇게 혁신을 쥐고 나가는 모양새인데, 또 좀 삐딱하게 보던 사람들은 이 이준석 대표가 일찌감치 당권 경쟁을 시작해서 그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헛소리죠. 그러니까 당대표 안 나간다는데 무슨 당권 경쟁입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는 뭐 내년 여름까지로 돼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이제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징계위 해부하고 뭐 그걸 그 징계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건 그거대로 어쨌든 우리 당 내에도 계속 뭐 긴장들이 있을 거고, 그건 뭐 어느 정당이나 똑같은 것이고, 혁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제 우리 정당이 과거에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6070 정당이었다가 이준석 대표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2030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6070이 거의 한 95% 되는 당원들 비중 중에 한 95% 되다가 지금 한 70%? 한 20, 30%가 이제 젊은 층으로 들어왔는데, 이 젊은 층은 당에 대한 이제 로열티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우리 당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젊은 층들이 주도권을 지금 완전히 미래정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도 이 젊은 층들이 더 많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중이 높았어요.
그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젊은 층 비중이 높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제 보장을 할 것인가가 이번 혁신위의 가장 큰 이제 숙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명확합니다. 자꾸 이제 김정민 의원님은 이제 권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인사에 있어서 어떤 민주성이나 이런 절차를 자꾸 따지시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87체제는 끝난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가 돼가지고 국민들의 삶은 그런 형식보다도 실제 내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물가 문제, 고용 문제, 부동산 문제 여기에 있어서 얼마나 실력을 발휘하는 걸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 이게 핵심적인 문제고 그래서 저희 관심은 근데 이게 이제 입법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저희 관심은 민주당에서 협치할 세력이 주도권을 잡느냐. 협치한다고 그래서 뭐 다 통과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마 6, 7, 8 정도 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는 국회가 안 돌아갑니다. 아예 안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통합 이야기하면서도 통합의 기초를 보장해줘야 되는 국회를 지금 죽이는 그걸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럼 민주당은 통합을 해서 어떤 기여를 할 거냐,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 유심히 지켜보는 게 제발 좀 상식적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는 그런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주도권을 쥐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되는 순간 이건 끝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 후반기 원구성,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 이 문제로 그 전에 법사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태경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보통 자꾸 민생 얘기를 해요. 경제와 민생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경제와 민생은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경제와 민생이 될 수 있는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정치 역할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에서 다수당도 했고 정권도 잡았어요. 그다음에 언론들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노동법 하나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그 노동법을 해결을 해야 개혁이 된다고 계속 주장을 4년 동안 했는데 못해요. 자, 다수 의석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통합정부와 통합의 정치로 철학적인 또는 전략적인 이런 노선을 잡지 않으면 결단을 안 하면 민생 문제를 못 풀어요. 민생과 경제라는 게 정치에서 통합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딴지 걸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이 에너지의 결집. 이거를 못 만들어주면 경제나 민생이라는 게 허망한 겁니다. 그냥 열심히 기업하고 농사 짓는 사람 열심히 해도 자꾸 국가에서 정부에서 딱 점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 민생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이 통합정부와 통합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아마 역할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여당은 야당 쪽에서 협조를 해라. 야당은 여당 쪽에서 먼저 통합하는 모습 보여줘라. 양쪽 다 해야죠, 양쪽. 예. 근데 양쪽 다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이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사실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선도해야 방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인생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부가 성공하는데 가장 큰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건 윤석열 행정부예요. 그리고 넓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고. 근데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가서 직접 의원들 손잡고 정의당 의원들 일일이 전 정말 멋진 자세라고 봐요. 근데 그런 건 멋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인 인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아젠다에 있어서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건 뭘까? 이 모순은 하다못해 그 인사 부분에서 사르코지라는 프랑스의 보수 대통령은요.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전형적인 좌파를 위원회의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근데 본인 측근 검찰들을 앉히면서 왜 너네는 통합을 안 하니? 라고 말하는 그 모순, 위선. 그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시려면
본인은 달라야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가치와 정체성에서 혼란스럽고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줬는 거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보수의 적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다르게 합리적으로 아까 하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다른 형태의 행보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본인의 장점을 살리질 못하고 검찰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일까 대단히 안타까워요. 네. 자, 얘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한번 짚어볼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대선과 지선이 우리에게 남겨준 과제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일부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 30대 이하의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그 지방의회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시 의회는 16석을 30대 이하가 차지를 했는데요. 지난 지선에 10석에서 16석으로 늘었고요.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9석에서 2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광역의원은 83명, 기초의원은 333명이 당선이 되어서 전체 한 10% 안팎 정도를 20, 30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인구 구성으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20, 30대라고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탄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양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천 과정에서 많이 신경을 쓰셨죠? 그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저희 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극명하게 의견 대립이 있어요. 그 민주당은 계속 이제 검찰은 수사권 가지면 안 된다. 저희들은 시험 공부해놓고 시험 치지 말란 말이냐.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수한박 밀어붙였던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영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타협이 쉽지 않아요. 근데 당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질문하려고 했던 법사위 문제거든요. 저는 김종민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법사위원장 우리 당이 가지는 걸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약속을 지킬 거냐. 김종민 의원 개인 의견은 뭐냐. 이런 문제가 실제로 통합과 협치의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려고 할지. 그리고 검수완박 주도했던 것은 지금 반성하고 있느냐. 제가 답변 좀 할까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돌아왔는데 자, 말씀 답변만 듣고 다시 잠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검수완박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하태경 의원님이 이 법사위나 이 사법개혁 특위 논의를 잘 모르셔서 얘기하는 건지 알면서 그러시는 건지 권성동 의원이 원래 권성동 의원은 아니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거예요. 주호영 의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뻔했어요, 4년을 법사위를 했습니다. 4년 중에 2년은 그쪽 당에서 이 수사기소 분리하자 이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법안도 내고. 그 개인 의견이고. 근데 아니야 개인 의견이 아니라. 권성동은 개인 의견이죠. 당 차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수사기소 분리가 맞고요. 그건 권력 분리 원칙이 맞는 거예요. 검사는 검사 일을 잘하게 하고 경찰 수사관은 수사관 일 잘하게 하고 이 길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검찰을 막 미워하고 뭐 검찰을 적대하고 이래서 좀 오버해서 어떤 제도를 밀어붙이거나 이런 거를 다듬거나 손질을 해야지 아예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이게 원칙이죠. 수사는 엄청나게 이게 험한 권력입니다. 누군가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 없는 수사를 넌 검찰 사법고시 패스했으니까 똑똑하니까 네 해라. 이거 안 돼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원장 때 합의가 뭔지 아세요? 자,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갔다. 법사위는 체계 잡고 심사위원회는 하지 않는다. 이게 합의예요. 제가 법사위를 그 이후에 2년 동안 했습니다. 그게 안 돼요. 상임위 다른 데서 하시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법사위에서 법사위원 한두 사람이 이거 잡아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이 법사위는 이런 식의 법사위는 상임위 위에 있는 법사위인데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 헌법에 상원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한 상임위에서 결정한 거를 한 번 더 봐라.
이런 헌법적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헌법도 아닌데 법사위가 그걸 들여다보고 붙잡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여야가 자기 정당의 당론 정치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 문제 해결하려면 법사위가 뭐 국민의힘 가져가도 좋습니다. 법사위에서 상임위에 군림하는 법사위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거 없애면 가져가도 돼요. 근데 상임위에 군림하면서 원내대표가 언제든지 오다 내려서 붙잡고 발목 잡기 하고 독조하고 이거 할 수 있는 법사위라면 이거는 양쪽이 다 피해자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진짜 약속 지키자. 거기 나온 대로 제대로 제도 고쳐서 법사위가 상임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치고 그다음에 법사위 가져가시라. 지금 저는 법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도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아니, 안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는 완비가 됐기 때문에 아니, 완비가 안 되고 법사위원장을 안 일단 지키고 있는데 넘겨주시고 그다음 제도를 고쳐야 관행을 돼요. 고치는 아니, 거는 네, 의원들이 한마디 노력하면 드리면 예, 잠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 교수님 말씀 잠깐 예, 듣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보셨듯이 이런 문제가 굉장한 진영의 대결이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청년 정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인 당내 논쟁을 할 텐데 차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민주주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친문, 19세기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젊은 정치인들만의 정치는 아니죠.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면서 민주당이 다른 차원의 그 구심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박 교수님 이 청년 정치 희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서울시 의회하고 경기도 의회의 그 폭증한 걸 보면 이제 저 자료를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국민의힘 쪽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PPAT라고 하는 그 시험 제도가 아마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보여져서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등이 이제 그런 논의 아마 이것도 뭐 혁신 비대위니까 같은 혁신 경쟁을 하려는 걸로 보여지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정치개혁 경쟁으로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좀 아쉽지만 일요일 아침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달 말 결정될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5개로 압축됐다고 합니다.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믿음청사 이런 이름들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실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Moonlight to show the way so we can follow. Waiting inside her eyes was my tomorrow. Then something changed her mind. Her kisses told me